자, 여러분, 미술 두 번째 시간, 디지털 인간과 문화를 바꾸다 라는 단원을 배워볼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정문 작가가 이제 그린 작품인데, 작가는 1960대의 생활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탕으로 30년 후의 생활과 문화는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를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림 한번 보시고 자료들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시대 때는 시장, 현금, 오락실,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신문 서점, 유선 전화, 전보 등이 있었고, 디지털 시대에는 홈쇼핑, 신용카드, 인터넷, 스마트 응용 프로그램, 전자책, 그리고 스마트폰, 메신저, 누리 소통망, SNS 등이 있습니다. 그럼 30년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직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 한번 해주겠습니다. 30년 후에 예시다밭. 자, 드론, 홀로그램,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등과 관련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생활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가 예시 답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7페이지에 첫 번째 사진 홀로그램을 이용한 연출 장면이라는 이제 그림을 딱 보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은 예술 공연 및 교육 분야에서 두루 이용되고 있고 특히 근래에는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실시간 홀로그램 전시관이 곽광을 받고 있다. 홀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존 콘텐츠에 극적인 효과를 더할 수 있어 관람들에게 환상적인 직접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고, 한 예로 3D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하츠네 미코라는 이름의 여가수는 일본 전역을 돌며 투어 콘서트를 열 만큼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포켓몬고 아시죠? 다들 다 유명했던 포켓몬고 게임. 자,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포켓몬고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한 달 만에 2억 650만 달러에 이르는 경이적인 매출을 올렸고 70개국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에서 동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콘텐츠들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핸드폰에 되어 있는 시크릿 메시지가 있죠. 요거는 웹드라마. 자, 웹드라마도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웹드라마는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재생 시간이 짧아 가볍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낵 드라마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2010년 전후에 처음 등장한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에 대비해서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웹드라마는 공중파 드라마로 편성되기도 하며 처음부터 인터넷과 공중파에 모두 방영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웹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웹툰, 요새 TV에 많이 나왔던 이제 웹툰, 이제 기안84, 이제 그런 유명한 작가, 웹툰 작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미술하는 친구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웹툰입니다.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오늘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이 합쳐진 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연재되는 만화를 의미합니다. 웹툰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소재와 생동감 있는 구성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웹툰은 매체의 특성상 작가와 독자가 댓글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디어 파사드, 이 미디어 파사드 양만계 작가가 이제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 서울에 있는 건데, 양만계 작가를 소개를 하자면, 양만계 작가는 디지털 미디어, 컴퓨터, 영상, 애니메이션, 홀로그램, 레이저 아트, 사운드 아트 등을 넘나들면서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 그의 작품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 노인 현대인들이 각종 이미지와 소통하며 겪는 문제를 다룬 작업들로 이탈리아 피스토리아의 고리미술관을 비롯하여 미국 시카고 미술관, 호주, 일본, 독일, 홍콩,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디어 파사드는 2009년 서울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양만기 작가의 미디어 파사드 작품 미메시스 스케이프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겨울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작품으로 서울의 남산을 배경으로 꿈의 공간인 서울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초대형 작품은 건물의 전면 4층에서부터 23층을 덮은 세로 78m, 가로 98m의 크기의 약 4만여 개의 LED 발광 다이오드를 설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디지털 시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 아날로그는 어떤 수치나 자료 정보를 길이, 각도, 전류처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바늘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 그리고 수은주의 길이로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여러 자료를 수치로 바꾸어 처리하거나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자, 예, 중간값을 나타내지 않고 변화된 값을 정수로만 나타내는 디지털 온도계, 그리고 디지털 전자시계가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회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아날로그 사회는 따뜻함, 사람 사이의 정과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 반면 디지털 사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증가,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 시간의 중요성 강조, 그리고 여기는 수치화가 적음,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것을 수치화함, 그리고 아날로그는 소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기는 디지털은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소통, 그리고 데이터의 완벽 복제 불가능, 또 여기는 데이터의 완벽한 복제 가능. 딱 봐도 뭐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아날로그에도 장단점이 있고 디지털에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자, 디지로그.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입니다.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자, 누리소통망. 누리소통망은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리소통망이라는 것보다 SNS라는 걸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SNS. 이거를 바로 누리소통망이라고 합니다. 자, 누리소통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화, 확장시켜 나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카톡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카톡에서도 나오는 이모티콘. 인터넷상에서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그림 기호입니다. 감정을 뜻하고 이모션과 또 조각을 뜻하는 아이콘을 합친 말입니다. 지금 여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현대의 상형 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웹툰. 웹툰은 웹과 카툰의 합성어로 인터넷 매체에 연재되는 만화를 지칭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뭐 이거 다 설명했던 건데, 웹드라마,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드라마, 재생 시간이 짧아 가볍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낵 드라마라고 또 불리.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 외면의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와 그 미디어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홀로그래피.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고 같은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 가상현실은 사이버 공간에서 체험되는 현실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랑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연관되어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을 말하고,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홀로그래피는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입체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술. 홀로그램은 그 기술을 촬영된 것을 말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수치를 통해 통계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된 데이터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시각화는 미술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알사의 데이터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생활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서 아파트의 면적이 증가 혹은 감소한 시스템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건축물 디자인입니다. 자, 과학적 시각화. 실험 결과나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3차원 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8페이지를 봤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림, C사, 쇼, 미세 가로수라는 그림을 보고 계신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 미세먼지 환경 수치를 불빛으로 나타내 주는 꽃잎 모양의 조약물로 조명의 색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시스코 만물 인터넷 혁신센터가 3개월 동안 진행한 대회 쇼미더 스트릿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포그 컴퓨팅,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먼 곳에 있는 커다란 데이터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 발생 지점 근처에서 처리하는 시스코의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도 위에 자전거 그림이 있죠. 자전거 그림 같은 경우에는 GPS 그림이라는 건데,
캐나다 빅토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자전거 애호가 스티븐 룬드는 GPS의 궤적을 이용해 대지 위에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GPS를 장착한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캐나다 빅토리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변의 거리를 돌아다닌 후 그 기록을 자전거 누리소 동막 SNS인 스트라바에 업로드를 합니다. 자전거의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보여주는 이 사이트에 스티븐 룬드의 GPS 궤적은 글씨나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되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위에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요새 많이 봤을 거예요. 3D 프린터기는 많이 사용해서 3D 프린팅을 많이 쓰는데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전부 자동화된 출력 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입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종이, 고무, 콘크리트, 식품의 금속까지 프린트 재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단순히 조형물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등 이용해서 기대되는 항상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과학 그 실에도 3D 프린팅가 있는데 아마 3D 프린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좀 재밌는 활동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중화가 될 경우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3D 기술로 활용한 문화재 복원이 있는데 디지털을 활용한 3D 기술의 보급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로 손상된 문화재를 가상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고 2015년에는 용과 구름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진 명품이지만 안타깝게도 몸체의 절반이 사라진 채 발견된 문화재 백자주전자가 3D 프린터 기술로 복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디지털 아트는 최근 등장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형식을 말합니다. 디지털 아트 작품에서는 관람자와 예술가의 상호작용 혹은 관람자의 참여가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예술가와 관람자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예술 형식은 산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 더. 아나디지족과 디지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적절하게 결합해 디지털적인 삶을 제어하며 사는 사람들을 아나디지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빠르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고 쉽고 간편한 것만 추구하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집단입니다. 이들은 아날로그가 비록 디지털보다 느리고 복잡하더라도 아날로그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느림을 통해 디지털의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아나디지족은 디지털을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히 결합해 디지털을 제어하며 사는 균형 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인 디지로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로그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디지털의 편리함과 아날로그의 감상적인 측면을 융합한 것을 말합니다. 갈수록 복잡하게 진화하는 스마트 기술이 발달할수록 아날로그 특유의 여유와 단순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 디자인 산업계에서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편의성 강화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활용한 다양한 복고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술에 따뜻한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물인터넷은 사물인터넷의 개념.
센서로 인간의 오감 정보와 외부 정보를 습득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사물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의미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특징.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주고받은 정보를 처리하여 자동으로 구동하게 함으로써 개별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사례는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 거울, 스마트 약통, 스마트 드론 카메라가 있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은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을 쓰레기가 차면 자동적으로 수거하고, 스마트 거울은 옷을 착용한 모습을 저장해서 다른 옷을 입어봤을 때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마트 약통은 빛을 발사해서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반응이 없으면 노래가 나오고, 그래도 약을 먹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스마트 드론 카메라는 시계처럼 차고 있다가 펼치면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드론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우산, 스마트 커피 메이커, 중간 현실 안경,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있는데, 스마트 우산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손잡이 부분에서 불빛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피 메이커는 아침에 일어나 손을 얹으면 커피에 들어갈 최적의 함량을 계산해 줍니다. 중간현실 안경은 길을 걷다가 지인을 만나면 화면에 그 사람의 이름을 뜨고 갖가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주변의 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그래핀 렌즈를 착용하면 야간에도 환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디지털 문화가 인간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이것도 뭐 모여서 뭐 얘기하고 토의해보고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럴 수가 없으니 예시 답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본인들이 멈춰놓고서 한 번씩쯤 생각해 보면 좋겠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 편리함과 신속성을 가져다주고, 두 번째, 새로운 삶의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첫 번째,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소외 현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답안을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바람직한 디지털 문화의 발전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이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고 뭐 느껴보고 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답안으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해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감수성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도 형성평가는 4문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1강에서는 제가 빠뜨려서 그 문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PPT 자료에다가 형성평가를 넣어 줄 겁니다. 형성평가를 확인해 보세요. 1번, 다음 작품과 관련 있는 미술 양식을 옳은 것은 대지미술, 행위미술, 키네틱 아트, 미디어 파사드, 인터랙티브 아트. 2번, 다음 중 디지털 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인터넷, 2번 전자책, 3번 웹드라마, 4번 카세트 테이프, 5번 누리소통망.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장. 3번 다음 중 아날로그 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함, 2. 소통의 시간이 오래 걸림, 3. 사람 사이의 정과 여유를 중시함, 4. 수취하던 정보의 수가 많지 않음, 5. 데이터의 완벽한 복제가 불가능함. 자, 4번 문제. 다음 중 디지털 시각 문화의 부정적 영향이 아닌 것은 1번 사생활 침해, 2번 집단주의 발생, 3번 인간 소외 현상, 4번 우리말 파괴 현상, 5번 언론 권력의 약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 2번 강의를 잘 들었으면은 이 문제가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거는 거기에다 똑같이 1강처럼 거기다가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